영하 10도의 강추위. 미시령 길 위에는 종이처럼 구겨진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운전석에 처박힌 남자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손가락 끝엔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팔은 부러진 듯 제멋대로 꺾여 있었어요. 그래도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뒷좌석 바닥을 향해 손을 뻗으려 허우적거렸어요. 거기엔 아기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가 번쩍했습니다. 차 한 대가 멈춰섰고 문이 열렸어요. 발걸음이 눈을 밟는 소리가 빠르고 단단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어가는 남자의 사촌 동생 박성민이었습니다. 형? 성민은 구겨진 차를 한번 훑어보고는 망설임 없이 차 문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그가 먼저 손을 뻗은 곳은 형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가방이었어요. 지퍼가 짧게 열리는 소리. 성민의 손이 안쪽을 훑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흰색 서류가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죠. 그건 안 돼. 남자가 남은 힘을 끌어모아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만 긁었습니다. 성민은 이미 서류를 품 안에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아기는 내가 잘 처리할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끝이 한 번 더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힘이 빠졌습니다. 성민은 형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마치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담담한 눈이었죠. 그제야 그가 아기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6달짜리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가락이 담요 안에서 허우적거렸죠. 그런데 그 작은 손목에 금빛 팔찌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편 한 문양이 새겨진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어요. 성민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시령 옛길은 눈과 바람에 막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산은 검은 잎을 다문 채 고요를 지키고 있었어요. 성민은 아기 바구니를 쥐고 조심스레 차를 출발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찌그러진 지붕 아래 의자 위로 눈이 쌓이고 뒤로는 검은 숲이 벽처럼 서 있었죠. 성민은 잠깐 멈춰섰습니다. 차의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내렸어요. 정류장 의자 위에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장갑 낀 손으로 담요를 한 번 더 덮었습니다. 눈을 털어내는 신용도 했죠. 하지만 그 동작은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정리하는 몸짓이었어요. 여긴 아무도 안 와. 낮게 중얼거린 그가 차로 돌아갔습니다. 검은 차가 떠났어요. 엔진 소리가 눈 속으로 멀어지고 산길엔 다시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정류장 지붕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발이 바구니 모서리를 덮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울었습니다. 울음은 한번 높아졌다가 금방 얇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소리가 목 안쪽에서 걸렸고 입술이 점점 파랗게 물들어갔죠. 정류장 위 CCTV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아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1시간 전 박동철 할아버지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손이 먼저 심장을 눌렀습니다. 방 안은 차갑고 어두웠는데
귓가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소리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동철아, 대문 앞에 복덩이가 얼어 죽는다. 어서 나가라.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꿈이었어요. 그런데 뺨이 뜨거웠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혼잣말을 뱉었지만 손은 이미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낡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속눈썹에 붙었고 전나무 숲 사이로는 바람이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 사이로 뭔가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신음이었어요. 고양이 울음 같기도 했는데 고양이 치고는 너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빨라졌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있었고 바람이 몰아친 자리에는 얼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이 산에서 살았으니까요. 불과 10m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짧은 거리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의자 위에 하얀 덩어리가 얹혀 있었어요. 바구니였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바구니. 그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바구니 위 눈을 털어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눈꺼풀은 반쯤 감겼고 입술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건지 아닌 건지 가슴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피덩이를. 할아버지는 바구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파묻었어요. 걸친 옷들을 풀고 아기를 맨살에 밀착시켰습니다. 차가웠던 아기의 피부가 할아버지의 열기에 닿으며 부르르 떨렸어요. 괜찮다. 괜찮아. 얼른 가자. 말끝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오두막으로 뛰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달리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안 아랫목에 아기를 눕히고 따뜻한 담요 여러 겹으로 덮었어요.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젖은 옷부터 벗겼습니다. 옷감이 손에 달라붙는 느낌이 났고 기저귀는 얼어붙기 직전이었어요. 아기의 몸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체온을 올리려는데 그때 할아버지 손가락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묵직했어요. 갓난아기 팔에는 너무도 무거워 보이는 금팔찌가 왼손목에 채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팔찌를 아이 손목에서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팔찌 겉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도 그 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개를 펼친 학이었습니다. 목이 길게 뻗어 있고 깃털 끝이 날카롭게 퍼져 있었죠.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순간 아이보다 그 문양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지붕 위로 눈 쏟아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막혀버린 듯 했어요. 폭설로 고립된 산속, 이 밤에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누가 나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아기는 계속 떨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숨이 얇게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맷돌을 돌렸어요. 쌀을 갈아 흰 가루를 만들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쌀가루를 풀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뽀얗게 변하는 물빛을 보며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미음을 식혀서 아이 입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미음이 턱 아래로 흘렀고 아이의 몸이 더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냐? 왜 이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살아야지. 살아야 해. 결국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깨끗이 닦고 아이 입에 물렸습니다. 아이의 잇몸이 약하게 움직였어요. 할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겨우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세한 힘이 할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만 쉬어도 된다. 제발 숨만 쉬어. 할아버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고여도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톡 떨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살짝 떴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똑바로 본 건 아니었어요. 초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할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죽으림을 다해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박동철 할아버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가 크지 않은 울음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목이 잠겨서 그저 어깨가 들썩이는 울음이었어요. 살았다. 살아났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살았어. 오늘이 내 생일이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민준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울에 온 귀한 손님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금팔찌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를 눈밭에 내려놓은 세상이라면 다시 데려갈 세상도 무서웠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면 이해가 살까?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저런 세상이면 찾으러 오는 놈이 더 무섭다. 할아버지는 아이 옆에 누워 밤새 숨소리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그 눈처럼 쌓여갔습니다. 민준이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어느덧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을 업고 산길을 오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과 공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동철 씨 맞으십니까? 할아버지의 등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아동보호과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신고? 혼자 사시는 노인이 갑자기 아이를 키운다는 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습니까? 보호자 관계는 어떻게 되시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애는 내 손주요. 그럼 혼인신고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 없소. 그럼 일단 아이는 임시보호시설로. 남자가 손을 뻗는 순간 할아버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애는 못 줘요. 어르신, 법적 절차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애를 죽을 뻔한 데서 살린 게 나요. 밤새 안고 숨쉬게 한 게 나란 말이요. 그런데 법이 뭔데, 서류가 뭔데 이 애를 데려간다는 거요?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 나는 안 줘요. 이 애는 못 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을 꽉 안은 채 산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70평생을 산에서 산 사람의 발은 빨랐습니다. 숲길로, 더 깊은 곳으로. 할아버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이 등에 매달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배, 왜 뛰어? 괜찮다. 할배가 지켜준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더 멀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새로 찾은 오두막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는 민준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응, 할배가 약속할게. 아무도 너를 못 데려가게 할게. 민준은 그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주먹으로 꼭 쥐었죠. 할아버지는 그 작은 주먹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해를 지키려면 세상과 더 멀어져야 한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조심했어요. 민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도 얼굴을 바짝 품에 묻었고 누가 지나가면 먼저 인사를 해놓고도 발길을 서둘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 새어나가지 않게 낮에도 문을 반쯤만 열어두곤 했어요.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민준이 5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산에서 캐온 약초잎을 마루에 펼쳐 말렸습니다. 이건 약이고 이건 독이다. 헷갈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잎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잠깐만 보곤 옆으로 밀었어요. 그러다 어떤 잎은 손끝이 닿자마자 멀리 던지듯 치워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어요. 너 그거 왜 그래? 이건 나쁜 거야. 잎줄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할아버지는 잎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잎맥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어요. 할아버지도 늘 세밀하게 쳐다봐야 하는 구분이었는데 아이는 한 번 보고 잡아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밥을 먹다가도 손이 멈췄어요. 너무 영특하면 하늘이 시샘한다. 민주는 숟가락을 입에 넣은 채로 눈만 깜빡였어요. 하늘이 왜 시샘해? 그냥 그렇다. 남들처럼만 살아다오. 남들이 누구야?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공부보다 먼저 산에서 나무하는 법부터 손에 힘을 주고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며 사는 법으로요. 민주는 나무를 패면서도 숫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쌓을 때는 꼭 같은 길이끼리 모아두고 묶을 때는 매듭 간격을 일정하게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콩 한 대를 사오면 민주는 부엌 바닥에 콩을 한번 쏟아보기도 했습니다. 할배, 콩이 어제보다 3알 부족해. 할아버지는 허허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3알이야. 하지만 세어보면 정말로 3알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히 마음이 서늘해져서 콩을 다시 그릇에 담으며 얼른 말을 돌렸어요.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야. 그 생각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민준이 7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약초를 팔고 그 돈으로 소금이며 쌀이며 필요한 걸 조금씩 샀죠. 상인이 저울 위에 약초를 올려놓고 눈금을 툭툭 치며 빠르게 손을 놀렸어요. 이만큼이면 한 근은 되지요? 할아버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배, 이게 무슨 한 근이야? 반 근도 안 돼. 그때 민준이 저울을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울이 지금 이상해요. 상인이 퉁명스럽게 되물었어요. 뭐가 이상해? 떨리는 게 달라. 아까는 이렇게 떨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멈춰요. 손이 눌렀죠. 상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래? 할아버지가 민준 어깨를 감싸며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아이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만두지요.
할아버지는 약초를 얼른 챙겨 다른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그런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놈, 저거 귀신 들린 꼬마 아니냐? 눈이 좀 이상해. 뭘 그렇게 다 보냐? 할아버지는 그 말들이 가시처럼 꽂혔어요. 민준의 손을 더 꽉 잡고 사람 많은 골목을 피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할아버지 얼굴은 굳어 있었죠. 오두막으로 돌아와서도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럼 왜 화났어?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똑똑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무섭다. 알겠냐? 민주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엔 억울함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억울함이 더 아파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애를 지키려면 더 깊이 숨어야 한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장롱 속 금팔찌를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항문양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줘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찾아주는 순간 민준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금팔찌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가장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잠든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할배가 너를 세상에 못 내보내서.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덮어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춥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민주는 어느덧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제법 자라 할아버지 어깨까지 왔고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작은 마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약초를 펼쳐 놓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팔고 들어가자. 응, 할배.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약초를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로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가 한 대가 아니라 5대였고 타이어가 눈을 밟는 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차 문 쪽을 보다가 문에 붙어 있는 문양에 눈이 멈췄어요. 항문양, 날개를 펼친 학. 민주는 가슴이 아주 이상하게 당겨오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번쩍하고 겹쳤어요. 할아버지 장롱 속 그 보자기 안에서 한 번 봤던 금빛 항문양, 그 선의 굵기와 날개의 각도, 그 특유의 느낌이 겹쳐졌습니다. 저 문양,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눈길 위로 돌풍이 훑고 지나가며 시야가 잠깐 하얗게 변했어요. 킥! 맨 앞쪽 차량이 눈길에서 미끄러지며 휘청했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짧게 울리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돌풍이 한 번 더 길을 훑고 지나갔어요. 눈이 옆으로 쏟아지며 앞유리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검은 세단의 바퀴가 헛돌며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차체가 미끄러지다 멈춰섰을 때 도로 위 공기는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린 듯 했어요. 민주는 손에 쥔 약초 꾸러미를 내려놓고 2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발은 이상하게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창밖을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 시선이 눈발을 뚫고 민준에게 닿았어요. 민준은 그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 어딘가가 조용히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죠. 차 문이 열리며 수행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발로 눈을 치우고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사이 정장을 입은 한 남자도 내렸습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민준을 훑어보고는 바로 차 안쪽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길이 생각보다 얼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박재윤 회장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어요. 회장은 마치 오래 찾던 무언가를 갑자기 발견한 사람처럼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민주는 그 눈길을 받으며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어요. 저 사람, 왜 날 쳐다보지? 할아버지가 재빨리 민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 차에서 완전히 내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근처에 쉴 곳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서 오래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회장이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성민은 눈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회장의 눈치를 한번 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회장은 여전히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먼저 안전한 곳으로. 그때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행원 둘이 양옆을 붙었고 성민이 바로 옆에 섰어요. 회장은 천천히 민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본능적으로 민준을 뒤로 감췄습니다. 회장이 멈춰서서 낮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느냐? 민준은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낯선 어른의 말투가 무겁기도 했지만 질문은 단순했어요. 길이 끊기면 산에서는 집이 곧 목숨이니까요. 있어요. 바람 피할 오두막이요. 성민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 말만 믿고 움직이긴 위험합니다. 산길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회장이 손을 들어 성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하다. 회장은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이 추위에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앞장서서 눈길을 밟기 시작했고 수행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성민은 맨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급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자꾸 민준의 등 뒤를 찔렀어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구간이 있었고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는 이빨까지 차가운 가루가 들어왔어요. 민준은 몇 번이나 멈춰서서 나뭇가지 끝과 눈이 달라붙은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봤어요. 작은 어깨, 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음, 무엇보다 방향을 잡는 손짓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죠. 저 아이는 누구지? 오두막이 보였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아서 장작 더미를 묶어 놓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숲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눈발 사이로 검은 외투들이 움직였고 그 앞에는 민준이 서 있었어요. 할배, 사람들 왔어요. 차가 미끄러졌대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먼저 끌어당겨 품에 붙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수행원이 앞으로 나와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길이 끊겨 잠시 몸을 녹일 곳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문턱에 서서 안쪽과 바깥을 번갈아 봤어요.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을 외면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자꾸 불편했어요. 회장이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를 끼치겠소. 잠깐만 바람을 피하고 싶소. 말투는 낮고 단정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들은 적은 없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들어오시오. 할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사람들은 신발에 묻은 눈을 털며 안으로 들어왔고 방 안은 갑자기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이 외투를 벗어 걸치는데 소매 끝 단추가 흐릿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단추에 새겨진 문양이 잠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칫했어요. 학문양이었습니다. 장롱 속 팔찌에서 매일 보던 그 학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날개의 각도, 목이 뻗은 곡선, 선이 끊기는 자리. 할아버지는 그릇을 놓칠 뻔했고 국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릇을 받쳤어요. 할배, 뜨거워. 할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성민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단추 쪽으로 머무른 걸 봤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숨을 삼키는 걸 봤죠. 성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노인, 뭔가 알고 있어. 회장은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민준이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준은 그 떨림을 느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회장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끓여내왔어요.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많이는 없지만 드시고 가시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식사를 하는 동안 회장의 시선은 자꾸 민준에게로 갔습니다. 민준이 밥을 먹는 모습, 숟가락을 쥐는 손,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조이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같은 폭설에 혼자 사시는 분은 재단에서 겨울 긴급 지원 대상입니다. 장작이랑 쌀 같은 건 바로 보내드리겠소.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다만 서류가 필요해요. 주소 확인도 해야 하고요. 할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자 회장이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오늘 안내하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어. 따뜻한 데서 며칠 쉬게 하고 기본 진료도 한번 봅시다. 산에서는 병원 가기도 어렵지 않소? 할아버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준을 생각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굳이 저택까지 모실 필요는. 회장이 딱 잘라버렸어요. 재단 일은 내 집에서 처리하는 게 빠르오. 내가 오늘 빚을 졌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이 할아버지와 민준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불안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배,
괜찮아?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소리가 달라졌어요. 산에서는 눈이 모든 걸 삼켰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눈은 없었어요. 하얀 눈 대신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현관 앞에 도열한 수행원들, 고개를 숙이며 스쳐가는 직원들, 2층 창가에서 커튼 틈으로 내려다보는 그림자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걸 느꼈어요. 여긴 말보다 눈빛이 먼저 공격하는 집이구나. 민주는 현관 바닥 타일을 봤습니다. 정확히 48장. 기둥 간격은 3m 20cm. 천장 조명은 2m 간격으로 7개. 모든 게 줄을 맞추고 있었어요. 규칙이 완벽했습니다. 회장은 현관 안쪽 대리석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머물러 주시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명령 같으면서도 부탁 같은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고르느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산에 있으면 됩니다. 괜히.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괜히가 아닙니다. 재단 지원 절차가 있어요. 말은 부드러웠는데 단정했습니다.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단정함.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부탁이라는 옷을 입힌 명령을 하고 있다. 성민이 한 걸음 옆에서 바쳤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담당팀에 연락하겠습니다. 회장은 성민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별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별채로 가는 길은 짧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그 몇 걸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밑 돌길은 줄을 맞춰 깔려 있었고 창문마다 커튼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정원의 나무들조차 규격에 맞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 할아버지는 등이 시렸습니다.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분명히 따뜻했는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울리는 장작 타는 냄새, 이불에 밴 햇볕 냄새, 민준이 끓여준 보리차, 김이 섞인 온기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기계가 내뿜는 온도였습니다. 체온이 없는 따뜻함.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할배, 여긴 발소리가 크게 들려. 할아버지가 숨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라. 여기서는 내가 뭘 해도 다 들린다. 수행원이 새 옷과 수건을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동작이 정확했어요. 수행원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호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에 몸이 움찔했어요. 민준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민준아. 응. 입 조심하고 눈도 조심해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멈춤. 3초. 다시 또각, 또각. 멈춤. 5초. 방향을 틀어 멀어지는 소리. 민주는 그 간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규칙적인 패턴. 감시라는 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집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책상 위를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행원을 불러 낮게 지시했습니다. 칫솔이랑 머리카락, 성민이 모르게 확보해라. 수행원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수행원의 뒷모습을 보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채 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을 보며 회장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설마, 그 설마가. 회장은 생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생각하면 희망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희망은 무너질 때 가장 아프니까. 다음 날 아침 별채 세면대 앞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쓰던 칫솔을 집으려는데 옆에 새 칫솔이 놓여 있었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 민준은 손을 멈칫하다가 포장을 뜯고 새로운 칫솔을 집어들었어요. 같은 시각 성민은 따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어떤 검사소를 쓰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외부에 티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곳, 결과를 빨리 뽑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돈이 통하는 곳. 성민은 전화기를 귀에 붙였습니다. 창문을 등지고 서서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어요. 이번엔 회장님 쪽에서 샘플이 갈 겁니다. 전화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성민은 말끝을 잘라냈습니다. 어떤 샘플이 오든 불일치로 처리하세요. 대가는 준비해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민은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호. 누구에겐 부탁처럼, 누구에겐 경고처럼, 누구에겐 계약처럼 말했어요. 말투는 달라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 아이는 박 씨 가문의 피가 아니어야 한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너무 멀리 두지 않으려 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손에서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 그게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회장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본체 서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회장이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세로로, 가로로, 규칙적으로. 민준의 눈이 장부에 꽂혔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건 뭐예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놀란 듯한 표정, 웃음기 없는 얼굴로 물었어요. 너는 이런 게 궁금하냐? 민준은 장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눈으로만 숫자들을 훑었어요. 눈동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규칙 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공중에서 정지했어요. 무슨 규칙? 민준이 빈 허공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줄은 이렇게 갔다가 손가락이 왼쪽 위에서 시작해 대각선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한번 꺾여요. 손가락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춰져요. 회장은 민준의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짧게 그러나 깊게.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어요. 27살 진우가 처음 회사에 출근했던 날 아버지의 장부를 보더니 정확히 저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규칙이 있어요. 그때도 손가락이 저렇게 움직였어요. 숫자 사이를 헤엄치듯이.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부러 표정을 굳혔어요. 너는 학교는 다니냐?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배랑 산에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이 민준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마 윤곽, 눈 모양,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기억 속 누군가와 겹쳤어요. 닮았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믿고 싶어서 괴롭고 믿으면 무너질까봐 더 괴롭구나. 일주일 뒤 봉투 하나가 회장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수행원이 봉투를 내밀었을 때 회장은 받는 손이 느렸어요. 평소 같으면 단번에 낚아채듯 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봉투가 손에 닿기까지 3초. 그 3초 동안 회장의 심장은 10번쯤 뛰었습니다. 바스락.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결과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안 됨. 회장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글자가 달라질 리 없는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안 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는 순간 자기 판단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들을, 손자를 찾아 헤맸던 시간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회장은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꾹 눌렀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헛것을 봤던 거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떠들진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퍼질 말들을 아주 적당한 곳에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판단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커피 마시는 틈에 복도를 지나가며 산골 노인에게 홀리셨다더라. 가짜 손주를 데려왔대. 회장님 연세가 연세시니까. 말들은 바이러스처럼 번졌습니다. 복도를 타고 식탁을 타고 전화기를 타고 하루가 지나자 저택 전체가 그 소문을 알았고 이틀이 지나자 밥까지 새어나갔어요. 별채 밥을 나르던 직원의 손이 잠깐 멈추는 것. 할아버지는 그걸 느꼈습니다. 밥상이 예전보다 조용히 내려놓였어요. 쿵 하던 소리가 스르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도 짧아졌어요. 식사하세요가 드세요로 줄었고 눈길은 손끝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저택의 압박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하는 것.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할아버지가 복도에 나섰을 때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흘러왔습니다. 유괴 아니야? 12년 동안 신고도 안 했대. 돈 때문이래. 회장님 재산 노리고. 할아버지는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굴도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반응한 게 되고 반응하면 인정한 게 되니까. 결국 한지연 여사가 왔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조용히 바닥을 스쳤어요. 향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장미와 백단향이 섞인 향. 고급스러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 여사는 별채 문을 밀고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할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워들지 못했어요. 종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돈에 미쳐서 내 손자 자리를 탐내느냐? 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칼처럼 할아버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살리려고. 왜 신고를 안 했어? 한 여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숨겼어? 할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눈물이 차올랐어요.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를 버린 세상이었잖아요. 찾으러 온다는 것도 무서웠고 빼앗기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법도 모르고 글씨도 잘 모르고 그 애가 내 품에서 죽을 뻔했어요. 눈밭에서 얼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안 왔으면 그날 밤에 죽었어요. 한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날카로움 아래에 깔린 떨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손자가 눈밭에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그 말 끝에서 한 여사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울컥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몰아세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놓친 시간을 붙잡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뒤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싶은 걸 참는 어깨였습니다. 성민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복도 끝 기둥 뒤에 서서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신복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넣어.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실종 아동 은닉, 유괴 의심. 그 말은 곧 행동이 됐습니다. 경찰이 저택으로 찾아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복이 현관을 넘어오는 순간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딱딱해졌습니다. 돌처럼. 할아버지는 무릎이 풀린 것 같았어요. 민주는 발을 딛는 위치를 더 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실종 아동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고 신고가 없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면 울음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민주는 별채 문 안쪽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목소리. 어른들의 말이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 말들이 자신과 할아버지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배가 유괴범이라고? 말도 안 돼. 12년 동안 밥을 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유괴범? 회장은 법적 논란을 피하려는 듯 재단의 임시 보호 형식을 꺼냈습니다. 말은 보호였지만 밖의 시선은 더 매서워졌어요. 경찰이 있든 없든 저택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복도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닥에 흘려놓은 듯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에 신발 자국도 묻어 있었어요.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고 재빨리 종이를 주었습니다. 결과지였습니다. 민주는 문장을 읽지 않았어요. 이미 들었으니까. 대신 민준이 본 건 다른 거였습니다. 아래쪽 찍힌 동그란 도장 안에 글씨가 있었고 테두리에 작은 문양이 있었어요.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해.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숫자를 볼 때 규칙이 보이듯이 문양을 볼 때도 뭔가가 보였습니다. 민주는 별채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처음 왔을 때 수행원이 놓고 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검사소 안내 책자가 있었어요. 민주는 책자를 꺼내 맨 뒤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도 문양이 찍혀 있었어요. 민준은 두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눈이 왼쪽과 오른쪽을 오갔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두 개가 달라. 번짐이 아니었어요. 패턴 자체가 달랐습니다. 각도도 달랐어요. 민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거 가짜야. 민준은 바로 회장에게 가려 했습니다. 본체로 가는 길목. 그런데 수행원이 막아섰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민준이 올려다봤습니다. 급한 건데요. 회장님은 지금 아무도 못 만나십니다. 민준은 더 버티지 않았습니다. 버티면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누군가가 끼어들고 그러면 이야기 자체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방향을 틀었어요. 자신을 제대로 봐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비서실장이 발을 멈추고 내려다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왜? 민준은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비서실장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또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민준 손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왜 내가 들고 있냐? 민준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어른들이 먼저 자르니까요. 도장이 이상해요. 뭐? 민준은 책자도 같이 내밀었어요. 비서실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종이 두 장을 받아들고 잠깐 눈으로 훑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이런 걸 알겠냐는 눈빛. 그런데 민준이 말한 위치를 정확히 짚는 순간 비서실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짜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민준의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좋아. 내가 확인해 볼게.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너는 지금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알겠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말 안 해요. 비서실장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모퉁이를 돌았어요. 비서실장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인장 정밀 감정을 의뢰했어요.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할아버지를 연행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호송차 쪽으로 끌려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가 살점에 닿을 때까지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민준이 그쪽으로 달려오려 했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 두 발. 할아버지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오지 마. 소리치지 않았어요. 입모양으로만. 그런데 민준은 알았습니다.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멈추는 게 지키는 일일 때도 있다는 걸 민준은 알고 있었어요. 산에서 배웠습니다. 눈사태가 올 때 뛰면 죽고 멈추면 산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불에 던져진 것처럼 뜨거웠어요. 할아버지는 경찰 앞에서 입을 열려 했습니다. 내 입이 죄인이 되면 민준이라도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다급했어요. 리듬이 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장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어요.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회장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도령이 찾아낸 게 맞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도장이 위조되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맥이 끊겼던 사람처럼 굳어있던 얼굴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났어요. 등이 펴졌고 턱이 올라갔습니다.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회장이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사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경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관 앞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회장은 집무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장이 위조됐다는 보고를 들었는데도 바로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역풍이 오고 역풍이 오면 할아버지와 민준이 더 다칠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사회가 임시회에 잡겠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하자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언론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받지 마시오. 그 단호함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단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니까 단호하게 붙잡는 거였죠. 한 여사는 그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부터 생긴 지병이었고 요즘 들어 심해졌어요. 소문에 얻어맞고 회장이 흔들리고 저택이 흔들리니 몸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한 여사는 정원 쪽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파고들었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런 한 여사의 모습은 금방 퍼졌습니다. 저택은 소문이 빠른 곳이었어요. 다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오가면 끝이었습니다. 사모님 또 저러신데 저 애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야? 그 말들은 벽을 타고 돌았습니다. 말이 닿는 곳마다 사람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단단해질수록 누군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민주는 별채 창문으로 정원을 봤습니다. 한 여사가 벤치에 앉아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저택 사람들은 자꾸 민준이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끊기는 패턴은 산에서 봐도 위험했고 여기서 봐도 위험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고 조심했지만 자갈은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곧 누군가의 시선을 불러왔어요. 창문 커튼이 아주 살짝 움직였고 현관 쪽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여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수미. 한 여사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엔 기력이 없었어요. 저리 가. 민주는 한 발도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산에서 할아버지가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거리처럼 민주는 그 거리를 지켰습니다. 숨이 빨라요. 그리고 중간에 끊겨요. 내가 뭘 안다고? 패턴이 그래요. 한 여사는 비웃으려 했지만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가 숨이 찰 때 하던 걸 떠올렸습니다. 손등을 일정하게 두드려 박자를 잡아주고 그 박자에 맞춰 숨을 길게 내쉬게 만들던 방식. 그건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온기와 리듬뿐이었죠.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주세요. 한 여사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손 주면 숨이 조금 나아져요. 우리 할배가 그랬어요. 우리 할배라는 말에 한 여사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거슬리면서도 이상하게도 부러웠어요. 누군가가 자기 숨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한 여사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주는 손등을 일정한 박자로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여사는 처음엔 맞추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기니 박자도 끊겼어요. 민주는 더 천천히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셔요. 내쉬고. 한 여사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끊기던 숨이 이어졌고 손끝 떨림이 약해졌어요. 민주는 그 변화가 생기자 박자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빨리 나아지게 하려면 빨리 두드리면 안 됩니다. 꾸준해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택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숨이 조금 편해지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속인 애인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럼 왜 나를 돕니기? 민준은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픈 건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숨차서요. 한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 눈물을 이 아이 앞에서 보이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준 손이 놓이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한 여사는 손을 걷어들이면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민준 손등을 잡았습니다. 잡아본 적 없는 온기였고 그 온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아팠어요. 너 이름이 민준이라 했지? 응. 한 여사가 그 반말을 들었는데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말이 이 아이가 꾸미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한 여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싫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여사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야. 무서워서. 민준은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할아버지도 늘 무서워했으니까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숨은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았지만 아까처럼 끊기진 않았어요. 그녀는 정원 끝 본체를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조사해 봅시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퍼지면 저택의 공기부터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바로 집무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어? 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는 사기꾼의 눈이 아니에요. 회장이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오늘 내 숨이 막혔는데 저 애가 내 손 잡고 호흡을 맞춰줬어요. 그 손이 거짓말이라면 세상에 믿을 게 뭡니까? 회장은 한 여사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쪽으로 걸어가 앉았고 손가락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을 감추려는 습관이었죠. 도장 위조가 확인됐다는 보고는 받았소.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더 기다릴 이유 없어요. 당신이 흔들리면 저 아이는 더 흔들립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민준 도령이 말씀하신 패턴이 맞았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패턴? 비서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의 리듬입니다.
민준 도령이 제언해준 규칙을 수치화해서 박성민 씨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검사소 소장과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한 여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말로만 싸우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생겼고 증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준비하시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요. 민주는 문 밖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민주는 아주 작은 변화를 느꼈어요. 발소리가 예전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아주 조금 풀린 소리도 들렸고요. 민주는 손가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없는 자리가 아팠지만 민주는 그 아픔을 버텼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회 당일이었습니다. 저택 집무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겨울 햇빛이 번들거렸지만 안쪽은 사람들 숨이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빠르고 문이 닫히는 소리도 짧았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손가락을 한번 펴고 쥐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 옆에 한 여사가 서 있었어요. 한 여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단단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 시작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은 이미 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기자들도 입구에 모여 있습니다. 한 여사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지. 회장이 한 여사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면 그 떨림이 그대로 퍼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말로 설득하는 날이 아니요. 그때 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별채에서 나와 복도 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민준은 본체로 들어가면 시선이 붙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무엇을 바꾸는 날인지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죠. 회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비서실장이 한 걸음 먼저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령님, 회의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있어야 해. 한 여사가 민준 쪽으로 걸어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민준은 대답을 고르느라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거짓말할 때 손가락이 움직여. 오늘도 분명 그럴 거야. 내가 보면 알 수 있어. 회장은 한참 민준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처럼 들리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일 현실적이었어요.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시선을 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함께 데려가시오. 대신 내 옆에 있게 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장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건물이 지나가고 정돈된 도로 위를 검은 차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다가 회장 손을 한번 봤습니다. 회장 손도 규칙을 잡으려는 듯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주는 그 손이 왜 떨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먼저 터졌습니다. 번쩍번쩍 사람 목소리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회장님, 유괴 의혹 사실입니까?
가짜 손주 데려온 게 맞습니까? 유전자 결과는 불일치라는데요. 비서실장이 몸을 앞에 세웠고 수행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들이 자신을 향한다는 걸 알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면 더 큰 소리가 따라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밝고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로 물병이 줄 맞춰 놓여 있었고 마이크도 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로 눈만 맞추며 작은 기침을 했어요. 성민은 회의장 앞쪽 단상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자락은 구김 하나 없이 매끈했고 표정에는 여유가 걸려 있었죠. 그는 회장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즘 많이 무리하신다는 얘기가. 회장이 성민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무리한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인내요. 회의장 공기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사들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한 여사가 민준 손을 잡고 한 번 쥐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에서 긴장과 결심을 같이 느꼈어요. 회장이 자리에 앉자 의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긴급 이사회 안건은 회장 해임 및 대표이사 선임건입니다. 성민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익숙한 종이, 유전자 결과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적인 이야기는 접고 사실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회장님께서 데려오신 아이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살짝 들며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증명합니다. 회장님, 노안이 심하신 겁니다. 그 말이 회의장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노안이라는 단어는 사람 마음을 굳히는데 아주 편한 칼이었죠. 회장은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 동안 민주는 성민 손을 봤어요. 성민은 결과지를 흔드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더니 검지로 테이블을 톡톡톡 3번 쳤습니다.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네. 한 여사가 민준을 봤습니다. 뭐라고? 민준은 마이크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짓말할 때 검지 3번. 저 아저씨 습관이야. 그 말이 회장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눈길로 민준에게 신호했습니다. 말해도 된다는 신호였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회의장에서 서는 순간 이사들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데려와. 민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 성민이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회의장에 아이 목소리가 울리면 웃는 사람이 더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왜?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짓말할 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민준은 자기 검지를 들어 공중에서 3번 아주 작게 까딱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누를 때도 리듬이 있어요. 딱, 따닥, 딱. 잠깐 멈추고 또 딱.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성민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이의 헛소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애를 데려오는 게 정상입니까? 회장이 그때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할 거요. 회장은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준비한 화면을 켰습니다. 회의장 벽면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고
그 아래 송금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은 길게 이어졌고 날짜와 금액이 또렷했습니다. 성민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비서실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성민 씨가 유전자 검사소 소장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불일치로 처리하라는 요청 메시지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화면이 한 번 더 넘어갔습니다. 짧은 문장이 화면 가운데에 떠올랐어요. 말은 짧았는데 날카로웠습니다. 불일치로 만들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물병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성민이 바로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합성입니다. 비서실이 회장님 편을 들려고.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조작이라 말하면 그 말이 곧 진실이 되는 줄 아는 버릇은 아직도 못 고쳤구나.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얇은 종이인데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그 종이에 매달렸습니다. 이건 견인차 기사의 진술서요. 12년 전 미시령 사고 당일 박성민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요.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터졌습니다. 성민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더 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회장이 더 단단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기지국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점들은 한 줄로 이어졌다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잠깐 머물고 다시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씨의 대포폰이 사고 현장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본인은 그 시간에 현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데이터는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민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누가 가져다 붙이면 끝입니다. 기지국은 차도 있고. 민준이 그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는 건 알아. 모르는 건 몰라. 근데 저 아저씨는 거짓말할 때 눈썹이 떨려. 그 말에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가 허하고 웃음을 삼켰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소름 같은 반응이었죠. 성민은 말이 막히자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회장님이 아이를 내세워 감정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회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순간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며 제복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그리고 12년 전 사고 관련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민이 한 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불렀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버린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갈 차례야. 성민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저 노인네와 애가 짠 연극입니다. 회장님이 회사를 자기 감정으로. 이사들 중 누군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얼굴들이 늘어났어요. 그게 성민이 처음 맞는 침묵이었습니다. 경찰이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성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민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작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할아버지가 더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성민이 끌려나가는 문이 닫히자 회의장 안에는 잠깐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그 숨소리를 한번 들은 뒤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12년 동안 품어온 독을 뽑았습니다. 회장은 손을 뻗어 민준을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회장은 민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요. 내 아들, 박도진의 아들입니다.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한 여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끝까지 참으려는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하민이요. 민주는 그 말을 듣자 가슴 안쪽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골에서 불리던 이름이 갑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눈이 먼저 젖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여사가 민준 앞에 섰고 손을 뻗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기 손이 이 아이를 더 아프게 할까 봐요. 그러다 결국 민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너를 하민이라 불러도 되겠니?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두 손을 꼭 쥐고 한 여사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하민이 맞지? 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회장이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하민이다. 민주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 천장이 멀어지고 산골 아랫목이 떠올랐어요. 민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될까 봐서요. 대신 두 사람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손들이 할아버지 손을 다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회의장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고 기자들 목소리가 겹쳐 올라왔어요. 질문이 아니라 돌멩이처럼 날아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성민 체포가 사실입니까? 아이, 진짜 친손주 맞습니까? 유전자 결과 조작이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회장은 한 걸음도 빨리 걷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더 물어뜯길 걸 알았거든요. 한 여사는 민준 손을 놓지 않았고 민준은 플래시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더 가까이 파고들자 수행원이 팔을 뻗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틈으로 회장은 차에 올랐고 문이 닫히는 순간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차 안에서 민준이 처음 한 말은 의외로 짧았습니다. 나 잘한 거야? 한 여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 입술이 여러 번 떨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래,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회장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손바닥을 꼭 쥐었다 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마이크를 잡았던 공기처럼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뒷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령님, 이제부터가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 말이 더 많아질 겁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여사가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경찰서에 계시지. 혐의가 없으므로 풀려나게 해야 해.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하오. 더디면 그분이 부러집니다. 비서실장이 바로 받았습니다. 이미 수사팀이 검사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장 자백도 압박 중입니다. 박성민이 돈 보낸 내역이 확실해서 입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는 그 말을 반쯤만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숫자와 기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산에서는 장작이 사람을 살렸고 여기서는 종이가 사람을 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선이 얼음처럼 붙어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을 더 빨리 돌렸습니다. 쳐다보는 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는 눈이 늘어난 거였어요. 민주는 현관 바닥을 한번 보고 직원들 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발끝이 조금씩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는 발끝이었죠. 회장은 집무실로 들어가며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아이에 대한 말 누구 입에서 나오든 그냥 넘어가지 마시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반성인지 겁인지 구분은 안 됐습니다. 잠시 뒤 뉴스 화면에서 성민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방송 화면 속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고 앵커 목소리가 냉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 금전거래 내역, 압수수색.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말들이 결국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나오면 바로 여기 와. 민준이 그렇게 말하자 한 여사는 대답 대신 민준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애를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로 집무실을 오갔습니다. 그때 회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고 바로 받았습니다. 말해보시오. 비서실장이 숨을 한번 고르고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검사소 소장이 인정했습니다. 박성민 쪽에서 불일치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돈도 받았다고 합니다. 공식 진술 확보했습니다. 회장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한 여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박동철 할아버지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 없음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절차 마무리 중입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면 돼? 회장이 민준을 붙잡듯 말했습니다. 가야지. 같이 가자. 차가 경찰서 앞에 멈추자 바깥 공기가 저택과 달랐습니다. 냄새부터 달랐고 사람 소리도 달랐어요. 여기선 수군거림이 아니라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나오든 그걸 먼저 알아채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계속 손가락을 쥐었다 폈습니다. 산골에서 기다릴 때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봐도 밤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손등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쓰러지면 민준 앞에서 쓰러질까봐 끝까지 버티는 걸음이었죠. 민준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민준을 보는 순간 참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확 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민준은 할아버지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힘을 줬어요. 할아버지도 두 팔로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 민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냐? 내가 어디가? 내가 여기 있지. 회장과 한 여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 눈물이 부끄러운 눈물인지 고마운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회장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섰다가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허리 숙임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숙였고 길게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내가 뭘 했다고? 회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붉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내 손주를 살린 은인을. 회장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억울했던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민준 손이 자기 옷자락을 잡는 감촉에 다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하민이만, 애만 잘 살게 해주세요. 한 여사가 그 말을 들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예쁘고 부드러웠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할머니라 잘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다른 세상 손바닥이었어요. 그래도 손은 손이었습니다. 떨림도 비슷했고 온기 찾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울음이 다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택 문이 열리자 사람들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시선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시선, 계산하는 시선, 어딘가 미안한 시선이 뒤섞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만 봤습니다. 민준만 보면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기자, 회견장을 저택 안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밖으로 퍼져야 했고 집 안으로 더러운 말이 들어오는 건 막고 싶었죠. 카메라 앞에 선 회장은 준비된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살려주신 분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을 법으로 몰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회장은 고개를 흔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동철 할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혐의가 없으므로 정리됐습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 오직 고립지역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 여사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이 끊길 뻔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린 손이 거칠어서 죄가 된다면 이 나라는 이미 틀린 겁니다. 그 말이 나가자 저택 밖 공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건 차갑지만 방향이 한번 바뀌면 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민주는 다시 별채로 가려 했습니다. 몸이 그쪽으로 먼저 갔어요. 그 방이 편해서가 아니라 숨이 쉬어지는 곳이 거기뿐이었거든요.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본체에서 자자.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걸렸습니다. 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 가도 돼. 대신 우리도 내 옆에 있을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여전히 별채 쪽을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가자. 내가 편한 데가 내 자리다. 그 말은 허락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발을 옮겼습니다. 별채 방 안에 들어서자 낡은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숨겨두고 지키던 것들. 민주는 그 보자기를 꺼내 가만히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더듬는 순간 산골 아랫목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한 여사는 문턱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자리가 저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한 여사는 다음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최고급 옷이며 새 책가방이며 방을 가득 채울 만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놓고 나가자 방 안이 갑자기 번쩍해졌습니다. 민주는 잠깐 그 물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자기를 쥐었습니다. 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뻐요. 그런데 왜 그거만 잡고 있어? 민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잡으면 할아버지 손이 생각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쁘면서도 아팠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잊지 않아서 기쁜데 이 아이가 여기서 버티려면 언젠가 자기 손을 덜 찾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질투가 올라오다가 그 질투가 너무 부끄러워서 더 아팠어요. 한 여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는 내가 계속 잡아. 나는 옆에 앉아도 되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한 여사는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민준이 반말로 대답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날부터 저택은 묘하게 두 갈래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안쪽으로는 말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가 저택에 있는 걸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회장 판단이 더 위험하다고 수군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맞서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살던 사람은 사람 마음을 바람처럼 느꼈고 바람은 정면으로 맞으면 더 차가워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얼마 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작은 오두막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한 여사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별채를 오두막처럼 꾸미시오. 할아버지가 숨쉬는 방식대로. 그게 가장 빠른 해결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한 여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우리 같이 해. 나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있어야. 숨 쉬어. 할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누웠습니다. 한 여사 쪽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할아버지 쪽 손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민주는 두 손의 온도를 번갈아 느끼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는 패턴을 보니 내일은 따뜻할 것 같아. 한 여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그것도 보이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람이 바뀌면 나비도 바뀌어. 할아버지가 민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잘 자라. 민준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이 아직 낯설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들꽃자리에도 채소밭 끝에도 하얀 선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눈을 한 웅큼 쥐었어요. 손끝이 차가웠는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눈이야. 할아버지가 먼저 나왔고 한 여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한 여사는 눈을 손바닥에 올렸다가 바로 녹아버리자 아이처럼 투덜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녹아?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형님, 손이 따뜻해서 그래요. 회장이 마당 끝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찍겠소. 민주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 목도리를 한번 당겨 정리해주고 한 여사가 민준 볼에 묻은 눈을 손가락으로 살짝 떼어줬습니다. 가만히 있어. 사진 흔들려. 나 가만히 있어. 민준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발끝이 들썩였습니다. 눈은 늘 마음을 먼저 움직이게 하니까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겨울 눈 속에 묻혔던 작은 씨앗 하나가 두 할아버지, 두 할머니의 눈물과 온기로 끝내 꽃을 피우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응, 이제 안 숨겨도 돼요. 다 알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이며 민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숨겨도 된다. 첫눈은 계속 내렸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졌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이는 이제 네 개의 손에 둘러싸여 따뜻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